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이후 보복성 발언에 인종차별까지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새벽에 남성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윗집 여성이 자신을 따라다니던 스토커들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간은 짧은데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마음도 바쁩니다.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창업자이자 대한민국 5대 부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推進위원장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하이브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SM 주가를 띄웠다는 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 중이랍니다.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매일 예약 걸어놓고 잘 보고 있어요 하신 서귀포의 김미경님. 자, 서울 불광초등학교 앞에서 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 저렇게 확 들주한차 제가 신고해가지고요 과태료 13만 원 먹였습니다 하신 김신영님.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4층에서 지하 3층까지 갑자기 훅 내려가는데 관리실에서는 청심환 하나 주고 이해해달랍니다. 이런 법도 있나요 하신 청주의 이연옥님. 그런 법 없죠. 자, 버려둔 의자에서 이름 모를 풀이 저렇게 납니다. 신기해서 보네요 하신 인천의 조은주님. 자, 보세요. 개 목줄도 않고 응가해도 치우지도 않고 제가 일 길만 가는 저 아저씨 뭐하러 개를 키웁니까 하신 부평의 서명철님, 강희정님, 조경남님, 이윤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아침 이슬 김민기 별세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아침 이슬의 주인공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 향년 73세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생전 뉴스룸에 직접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저도 그때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뭐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절절하게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저 사람들 노래지. 뭐 그러고선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담이랄 것도 없고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늙은이죠. 뭐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좀 생애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971년 가수로 데뷔한 후 아침 이슬, 상록수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김민기 씨가 향년 7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최근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어제 저녁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고인은 민중가요뿐만이 아니라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했습니다.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이후에 뮤지컬 지하철 1호선과 아동 청소년극을 꾸준히 올리면서 대학로 문화의 한 축이 되는데요. 하지만 개관 33년 만인 올해 3월에 재정남과 김민기 씨의 암투병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고인의 조카이자 학전의 총무팀장인 김성민 씨는 남은 가족 그리고 학전 운영을 이어가야 할 학전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다며 학전과 관련해서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고인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이 학전,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다 학전 출신이잖아요. 뭐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들이 쭈루루 송강호 씨도 저쪽이었고 최민식 씨도 저 학전 출신이었고 황정민 씨도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연극계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지금 아침 이슬을 대표로 들었지만 사실 저희 뭐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 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엄혹한 시대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 국민들에게 위로도 돼주고 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주기도 했었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사회에 참가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묵묵하게 대한민국의 한쪽을 지켜온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고인의 영면을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량에서 빼꼼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량 보닛 사이로 뾰로롱. 아,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차량 위로 기어 올라요. 지금 막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종로로 갈까, 충무로로 갈까 경계하는 듯 조심히 몸을 꺼내는데요.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 그렇습니다. 구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저렇게 포획이 됐습니다. 자, 이 제보자가 여성 운전자셨는데 교수님, 만약 교수님 차에서 저런 거 나왔다면? 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차에서 빠져나와요. 같이 못 있어. 그리고 멀리 이제 좀 간 다음에 119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보자께서는요. 세웠어요. 차 세우고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세요? 영상을 찍었는데 뱀이 보닛 안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119로 신고를 했는데 보닛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이렇게 발견되지 않으면 자동차를 다 뜯어야 될 수도 있다. 아이고야. 어딘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고 다행히 바퀴 쪽으로 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다친 사람 없이 뱀이 포획이 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사건 때문에 알았는데요. 위협 동물 포획 신고는 119인데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할 때는 110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막 잘 봐주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해외 판매자가 욕설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당한 황당한 사건 만나보시죠. 자,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산 옷을 반품하자 중국 판매자에게 온 문자 한 통. XIBA. 스바? 뭐야 지금 욕하는 거? 너 신고할 거야 하니까 한 번 더 날아온 저 스바. 이거 약간 이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 게다가 이번에는 너네 집 주소, 전화번호 우리 사람 다 안다. 이거 뭐 유명해지고 싶니 뭐 하면서 막 협박까지 하더라 이거죠. 자, 박 변호사님 말씀드린 대로 스바는 감사합니다라는 러시아 말인데 이거 중국 직구 사이트 관계자면 중국 사람일 텐데 느닷없이 러시아 말을 할 리는 없고 니츠 반로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의도성이 좀 엿보이는 상황인데 지난 6일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서 티셔츠 3개를 구입했는데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한 4,000원 정도 싼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똑같은 제품을 또 반품하는 게 무료라고 보니까 무료 반품 처리를 당연히 하죠. 그래서 더 싸진 동일 티셔츠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결국 총 6개 옷을 지금 거의 동시에 받고 먼저 샀던 티셔츠 3개는 반품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XIBA. 여기 이제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혹시나 중국말인가 싶어 번역 돌려보니까 한국말로 뜨는 거고 중국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따져보니까 이게 욕을 하면서 지금 뭐 유명해지려고 하느냐, 기아의 정보 뭐 다 있다라고 아마 한국 그거를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그 판매자가. 그래서 6개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숫자 욕설 그거네요. 욕입니다, 욕. 자, 그런데 욕도 욕인데 양 변호사님 주소 당연히 해외 판매자가 주소를 알아야 보내줄 테니까 네. 저 사람은 내 주소를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굳이 당신 귀하의 연락처 주소가 나한테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라. 좋은 걸 보내주겠다. 좋은 거 받을 것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뭘 보내려고 좋은 걸 보낸다라고 하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플랫폼 자체에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측에서는 엄중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중국 제보자가 오히려 당신 중국 뉴스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거 더 무섭지 않습니까? 뭘 하면 뉴스에 나올까요? 하여튼 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휴대전화 번호 전부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받은 건 없는데 어디 뭔데 이상한 데 쓰일까 봐 범행이라도 쓰일까 봐 좀 불안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그때 그 도둑입니다. 자, 치킨집에 몰래 들어와서 현금 180만 원 훔친 절도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자, 방송 이후에 야 나도 하는 제보가 왔습니다. 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앞에 누군가 저렇게 두둥 뚝딱뚝딱 금세 문을 열고 지금 들어왔어요. 곧장 계산대 쪽으로 가더니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금고문을 뚝 열고 그 안에 있는 지폐를 하나씩 챙기더니 또 지폐 귀한줄로 나눠서 곱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넣어요. 자, 남은 것까지 또 챙겨서 주머니에 탈탈 털어놓고 다시 금고를 조심히 닫더니 재빠르게 왔던 길로 사라지는데요. 자, 제 사견인데 지난주에 전해드린 그 인간하고 동일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100%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위치는 비슷합니다. 대구의 달서구에 있는 해물찜 집에서 발생한 현금 절도 사건이에요. 최근에 현금 절도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지난 5월 1일 날 새벽에 들어와서 가게 문을 따고 들어와서 현금 약 110만 원을 절도해 간 사건인데 글쎄요. 이 가게 문 열쇠로만 열 수 있는데 또 열쇠가 없는 직원들만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열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현금만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날 17일인가요? 반장비 코너에 소개했던 여기는 대구 치킨집인데 여기 180만 원 요금이 여기 180만 원 절도 사건을 아마 우리 해물찜 사장님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범이 아닌가. 키도 비슷하고 보면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체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동네도 뭐 그 옆에 동네이기 때문에 같은 느낌. 옷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같은 느낌, 모자나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동일범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거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대구에서. 근절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범이든 뭐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 덕분에 개망신입니다. 아유, 이게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술에 만취한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은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셔서 술 모임에도 거의 안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사연자가 주량을 넘게 마셨고 그만 동료들 앞에서 토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쓰러질 듯이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동료가 직접 사연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연자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동료에게 저 지금 자려고 하는데요? 라고 아이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답에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모두 싸해졌다고 합니다. 난처해진 동료가 사연자를 바꿔줬고 사연자가 재차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인데 뭘 오라고 하냐면서 토했으면 괜찮아 빨리 걸어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연자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홀로 집까지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평소에는 사연자가 약속이 있을 때면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더 서운했다고 합니다.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막 쏘아 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연자 눈치를 보던 남편이 난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합니다. 만취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은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데 이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 주말에 카카오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대를 해드렸는데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인간아, 넌 진짜 사람 아니다 너. 지 친구들 부부동반 모임할 때는 맨날 스윗 중년 코스프레 진탕하더니 지 마누라 구토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뭐 자 퍼질러 자 너 평생 내가 자게 해줄게. 그날이요 요즘에 너랑 나 곧 이혼할 거라고 동료들이 내 뒤에서 얼마나 수군대는지 알아?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왜 그래 동그라미? 이거 아니에요. 남편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다해 엄마 상이야 1절만 해라 1절만. 내가 이번에 처음 좀 그런 거 가지고 아니 난 장난치는 줄 알았대잖아.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간만에 회식한다길래 전화도 까똑도 않고 신경 꺼졌더니 이젠 또 그게 서운해. 아이고 참말로 이 옆편네 정말. 당신 말이야 갱년기야 갱년기. 나만큼 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대로 가실 건가요? 자, 뭐 이걸 어떻게 쌉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려고 한다고요?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귀찮았던 거예요. 엎어지면 코다할거리면 가면 되죠. 먼 거리면 먼 거리라도 가는 게 맞는데 엎어지면 코다할거리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돌발 질문. 네. 나도 저런 적 있다 없다? 제가요? 저희 아내가요? 박 변호사님 본인이? 저는 뭐 부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 사모님이. 술 안 마셔요. 잘. 진짜? 거의 안 마셔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 그런 일 있으면
부산까지도 갑니다. 저는. 아, 진짜. 예, 좋습니다. 자, 교수님. 네, 그 동료들이 전화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창피하고 그다음에 부끄러웠다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저 남편은 뭐 데리러 오지도 않아 부인이 길거리에서 쓰러져도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홀대당하고 사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또는 정말 사실은 부부 사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창피하고 속상하고 서운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전화를 또 안 하게 되죠.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말로 아프다는데 안 왔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몹쓸 사람인 건 맞죠.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왜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죠? 걸어올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회식 자리가 우연히 그렇게 잡힌 건지 아니 남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일부러 나 불러내려고 여기 가까운 데 잡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부부가 약속 있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잘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리고 술자리가 오랜만이라는데 술 많이 마셔서 구토를 할 정도로 마셨다라는 것도 뭐가 좀 이게 상황이 좀 남편 입장에서 봐서 오해할 소지가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누구 편이세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니 조금 분명히 맞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체하셔서 그 정도라면 분명히 잘못인데 남편 입장에서 이 술자리가 진짜 맞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겠다. 혹시 그런 건 있었던 건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일방적으로 화내기 전에. 그렇군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 저런 남자랑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할 거고요. 저희 신랑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아내에게 사반 이렇게 하는 제보메일과 거는 카톡 제보 채널. 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가족 여러분들. 댓글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방상님은 밥 해주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럭키맘님 와이프 데리러 갔으면 남은 인생이 편할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순옥님은 그냥 택시 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산 의료원 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김수진님 보고 계시죠? 편의점이 밤 8시 이후에는 무인 점포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지난 21일 심야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보시죠. 자, 링거를 단 채 편의점에 들어온 저 꼬마 손님, 사탕 1,200원어치를 사려는데 카드가 없는지 키오스크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사장님 여기 1,000원 그리고 여기 200원 보셨죠? 여기다 놓고 갈게요. 자, 그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CCTV를 보고 저렇게 인증샷까지 예 꼬마야 네가 어른들보다 낫다 하셨어요. 이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이후 보복성 발언에 인종차별까지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2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는 제보자 말고도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도 함께 일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지난 7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이 식당은 방파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경치가 좋아서 야외에도 테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또 손님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주고 노래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랫소리가 뜻밖에도 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나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엄한 불똥이 튀면서 폭행 시비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불똥이 어떻게 튄 건가요? 일단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분 좋으니까 저 노랫소리 좀 크게 좀 틀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좀 볼륨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너무 시끄러워 이거 좀 낮춰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췄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볼륨을 키워달라고 소리 키워달라고 했던 테이블에서 왜 소리를 마음대로 낮추냐고 또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분보다 조금 더 한국말을 더 잘하는 다른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나서서 사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듣지도 않고 밀치고 욕설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제보자분이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신고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 4명 앉아있던 테이블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는 제보자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니 왜 때려? 그러니까요. 좀 외국인이 이건 저 나오네. 예, 저 모습입니다. 오. 자, CCTV 영상 보면 이 폭행을 당하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계속 맞고. 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폭행으로 입술이 터지고 또 이가 부러지고 팔다리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 폭행한 남성이 경찰이 결국 출동을 했는데요. 경찰 앞에서도 다시 폭행을 또 싸우려고 했던 그런 주먹질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겨우 그 상황 진정시키고 제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저 노란 상의를 입은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가해자. 자, 폭행 이후에도 옆에 있던 테이블 막 집어 던지고 완전 그냥 식당 안에서 정말 난장판을 벌였다는 거죠. 제보자가 겁을 먹고 뭐 상처를 받은 건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네 나라로 가. 자, 한국말이 서툴고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거는 똑똑히 들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He tried to explain them nicely, but they were drunk and they were abusing us as a foreigner, and they're starting racism and they're using slangs, and they tell us to go back to our country. After a few seconds, they hit me and my friends, and I got injured on my face, and I fall down on ground and got injuries on my arm and legs. As a result, I suffered multiple injuries to my upper lips and lower lips, and I broke a teeth, and I got a bad injury on my hand and leg. I went to the police station and filed a case and got treatment from the hospital. 자, 교수님. 네. 저 피해자이자 제보자가 한국말을 잘 몰랐으니 망정이지. 네. 저 노란 옷 입은 저 인간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곱게 얘기했겠어요? 네. 어?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 알죠. 저 정도 폭행이 뭐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유도 없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런 영상에서 어떤 말을 했을 거라는 거 이제 대충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친구도 있었고 외국 유학생이지만 주변에서 이제 얘기도 해줬을 것 같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한국에 왜 왔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했고 너는 한국에 일하러 온 거니까 일이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여기 내 구역이다. 나는 이 동네 깡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명백히 인종차별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유, 깡패라서 자랑이다 그래. 아이고. 근데 저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뭐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많이 다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금 다음 학기 등록금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들으신 얘기 내가 이 구역 깡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뭐 경찰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학 온 학생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또 찾아서 해코지라도 하는 거 아니야?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당당하게 굴었으면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유학생은 한국이 안전하고 친절한 그런 국가라고 해서 와서 이게 유학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자, 유학생 신분으로 지금 방학 동안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다가 저렇게 변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저희 사건 반장에 이 일을 제보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Even after I filed my case on police station and I submitted all the medical documents and CCTV footage, but the processing is very slow. Right now I am not able to afford the medical expenses. Now I am suffering from lack of money and I cannot do my part-time job due to my illness. I request everyone in South Korea to help me so that I can get justice in this peaceful country like South Korea, and I just want justice on this incident. Please help me to get justice. 자, 공정한 판단을 받고 싶다. 제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도와달라. 자, 일단 이 제보자분은 사건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감을 좀 받고 계시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경찰 쪽도 취재를 했죠. 네, 이 사건은 약 2주 전에 일어나는데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당한 일인 만큼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게 더디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해당 경찰서 쪽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먼저 해당 가해 남성 무리는 동네 깡패 조폭이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경찰은 가해 남성 2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요. 주먹을 휘두른 한 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고 또 다른 한 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녀석이 오죽 할 말이 없었으면 나 이 구역 깡패야 이딴 소리 하면서 저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아주 뭐 잔혹하게 아주 가차없이 폭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넘어진 사람한테도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상해죄 내지 폭행죄, 뭐 특수상해 같은 게 가능하고 조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얼굴 공개하고도 관계돼요. 얼굴 공개되면 바로 합의 보러 오겠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법상은 좀 어려운 거, 그게 아마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합의를 이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원할 거고요. 나중에 치료 다 받고 나서 치료비 같은 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이 방글라데시 학생이 대한민국까지 유학을 왔을 정도면 상당히 그 현지에서 고급 인력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해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본국에 가지 않고 또 국내에 남아서 고급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유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에서 왔더라도 다 힘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훨씬 선망의 국가로 봤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학교, 고국에서의 대학도 좋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더 높은 데로 가려고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고국에서는 주변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알려지게 되면 방글라데시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저거 K 드라마에서 봤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다 허상이었구나. 내지는 대한민국에 가서 뭔가 좋은 선진 학습 같은 걸 한다는 게 위험한 일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가해자 한 사람이요. 대한민국 외교관 한두 사람이 해서 이만큼 올려놓은 거, 대한민국 K 드라마, K팝에 해놓은 거 이만큼 올려놓은 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뭐 유학을 못 오면 하층민이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렴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또 국회를 하세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밤중 한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오더니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문을 빤히 쳐다본 후 문에 귀를 바짝 댄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습니다. 7월 5일쯤인가 CCTV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낯선 남자가 제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기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오늘 처음이 아니면 몇 번 왔을 수도 있겠다 싶 다 확인해봤어요, CCTV를. 이 남성은 역시나 또 다른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계단으로 후다닥 내려가는데요. 어느 날에는 검은 장우산을 쓴 채 나타나서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7월 초부터 열흘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문 앞을 서성였던 이 남성, 과연 누구일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저렇게 밤마다 찾아오는 남성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는 한 여성분의 제보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밤중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띠띠띠띠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고 하면서 손잡이가 현관문 손잡이 덜컹덜컹. 와, 이거 완전 정말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네, 제보자인 여성은 3년 전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밤 12시 30분쯤에 누군가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었던 만큼 상황 자체가 정말 공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 달 간격을 두고 잊을만 하면 똑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 집 앞에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처음 보는 남성이 벌인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우리 집 앞에서 난리를 피웠냐? 자, 경찰한테서 그 대답을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윗집 그 여자. 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보신 그 남자 스토커 위층에 사는 여성과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윗집 여성에게 이거 도대체 뭐냐 따졌다는 거예요. 자,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위층 여자거든요.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냐 했더니 자기가 만나는 남자인데 자기를 집착을 하고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 집을 가르쳐줬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남자가 저희 문 앞에다가 무슨 드링크 같은 거를 놓고 현관 앞에 딱 놓고 갔는데 2시간 후인가 여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드링크를 싹 들고 올라갔던 것도 찍혀 있었거든요.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보자가 설명을 하시는 거 제보자 주장이죠. 경찰이 자꾸 보니까 그 남성이 아니 저기 제가 찾아갔던 여성은 그 집 사는 여성이 아니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 계속 새벽마다 찾아왔던 남성이 저는 다른 여자를 찾아갔던 거였다.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여자는 이 제보자분의 위쪽 층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원래 그 위쪽 층에 사는 여성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남성이 집착이 좀 심하니까 무서워서 그 밑에 아랫집에 엉뚱한 집 주소를 알려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알려줘? 그러니까 엉뚱한 집 주소를 그렇게 알려줘놓고 더 기가 막혔던 건 CCTV를 봤었을 때 예. 지금 뭐 음료수를 놓고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음료수를 놓고 가는 영상이 찍힌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뒤에 위쪽 집에 사는 그 여자가 와서 가져가더란 겁니다. 아, 그건 또 가져가요? 예,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저 남성이 나 이거 음료수 놨어라고 뭐 문자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낸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쪽 여성이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지금 너 불안해가지고 저 CCTV까지 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다고 또 사과는 하고 CCTV 설치하는데 5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봉투를 하나 건네더래요. 그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양강장제는 또 자기가 먹고 스토커한테 주소는 밑에 집 알려주고 또 이 CCTV 값은 또 20만 원 뺏어주고. 네. 아 이거 뭐야 이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실은 별 문제 없다, 넘어가겠다라고 사건은 좀 일단락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인데요. CCTV를 보게 됐는데 이 CCTV에 낯선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포심이 들고 이 남성이 여러 번 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CCTV를 돌려서 확인하니까 7월 1일부터 계속 왔던 게 보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인기척 안에 있는 걸 들으려고 문에 길을 싹 갖다 대는 모습도 있고요. 택배 박스 문 앞에 놓였는데 택배 박스 안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뒤적적거리다가 휴대전화로 꺼내서 촬영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5일에 CCTV 확인하면서 계속 남성이 찾아오는 모습까지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오기도 하고 또 문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산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문 앞에 한참 쳐다보다가 이게 기대고 듣는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들이 계속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또 우산 들고 와가지고 뻔히 쳐다보다가 갑니다. 네. 어떻게 무서워. 진짜 남자인 제가 이렇게 봐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말이죠. 자, 박 교수님, 저 남자 말이죠. 무려 10일간 매일매일 한밤중 또 새벽 3시, 하여튼 또 부지런하긴 또 무지하게 또 부지런해. 자, 새벽 6시 시간도 그냥 막 맨날 왔대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잠도 안 자나 봐요. 막 오밤중에도 오고 새벽 3시에 오고 새벽 6시에 오고. 근데 그거를 꼬박 열흘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참다 도저히 이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열흘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면서 저 영상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스토킹 범죄다. 근데 이 남성이 일주일 후에 잡힐지 한 달 후에 잡힐지 모르니까 일단 보호센터에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짐을 싸가지고 보호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센터에 있는데 이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잡혔다. 이제 며칠 만에 잡혔다. 그 여성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 남성이 오길래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성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찾는 그 여성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성 진술하러 이제 올 건데 한번 오셔가지고 대면하겠냐고 물어봐서 대면하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께서 진짜 큰 용기를 내서 한번 대면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미 앞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한테 야, 네가 그 찾아온 여자분이 이분 맞아? 딱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 띠용. 자, 양 변호사님. 아닌데요. 제가 찾아온 여성분은 이분이 아닌데요라는 거예요. 근데 대면을 하고 한 제보자 또 얼마나 지금 보호센터 갔죠. 경찰서 가서 지금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그 수상쩍은 남자를 대면까지 했죠. 그 또 경찰은 잠복 근무까지 했잖아요. 이 남자 잡으려고. 근데 이 여성분이 아닌데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성이 그 자기가 찾고 있는 여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또 위쪽 층에 사는 그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이 제보자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 그 여성 집의 문에 좀 만나야 되니까 전화 좀 달라고 해서 다시 또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일 또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사를 가든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래 이제 위쪽 중에 사는 여성이 내가 이사를 왜 가냐.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해서 신랑에게 붙었고 그럼 이 제보자분은 좀 너무 괜히 피해를 이렇게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층 그 여성분이 네. 피해자 우리 제보자한테 네가 가 이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럴 거면 이사 비용이라도 달라라고 뭐 홧김이라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랑이와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그 위층 여성의 이 태도 속 상하죠. 화나고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층 여성한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사 문제로 결국 옥신각신했다는데요.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사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제 이사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사 비용을 저한테 말했잖아요. 네, 저한테 돈을 저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저도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 봤으면 신고했잖아. 반드시 생긴 일이잖아요. 아니잖아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돈 3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습범이네 뭐예요? 이것도 상습범이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내 밑에가 무슨 상습범이냐고요? 아니 뭔 상습범이야 이번이 처음인데 네,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 비용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면서 저번에도 30만 원 받아가더니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한다.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은 없다면서 제보자 집에 찾아가 스토킹을 했냐. 그 남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네. 남성들에게 엉뚱한 집 주소 알려준 적 없다. 진짜 피해자는 나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 7월 초에 아래쪽 집에 찾아갔던 남성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요, 이 열흘 넘게 집을 찾아왔던 그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층 이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박진 변호사님께. 독특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계속 집에 계속 오는 사람의 뭐 접근 금지를 내린다든지 스토킹 처벌법 뭐 이런 것들 적용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남성 고의가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집인 줄 알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고의든 과실이든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 주소를 맞아요.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 아니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고의 과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윗집 주인한테. 예.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다. 고의든 가실이든 왜 자기 주소를 해야지 남의 주소를 알려줍니까? 이름도 성도 비싸고요. 아, 진짜 참 이건 별난 사건입니다. 예, 얼마나 또 무서우셨겠어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산부인과에 입원한 아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중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여성을 만류해보지만 여성은 막무가내로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남편과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여성.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정말 이 시가의 어떤 그런 횡포 때문에 몸서리친다는 며느리 사연입니다. 네, 30대 여성인 김 씨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김 씨를 보자마자 야, 너 이렇게 불렀고요. 아이고야. 불편했지만 시어머니도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좋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양쪽 어른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기로 결정을 하고 예단 예물 하나도 없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딸이랑 아들이 같니?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10원 한 장 안 내면서 데려갈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예단값 1,0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 갈등 만들기 싫어서 그냥 예단값 1,0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본인의 이제 친정 어머니의 예물값을 1,000만 원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아, 시어머니 몰래 남편한테 얘기해서 우리 친정 것도 받아냈다. 자, 결혼했다는 얘기네요. 네, 아내 김 씨에 따르면 이후에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장 한 말은 임신했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또 밤에 괜히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 씨가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한사코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거였습니다. 자연분만이 되는 다른 병원을 찾아서 가자 이렇게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내쫓고 나서야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 또 손자가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 씨는 이 아이 가졌을 때부터 남편하고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아이 이름을 지어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 내가 유명한 스님한테 이름을 이미 받아놨다. 박봉팔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박봉팔 이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좋은 이름이죠, 좋은 그러니까 요즘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박봉팔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나서는 바람에 결국에 타점을 찾은 게 족보에는 박봉팔로 옮기고 진짜 이름은 그래도 원래 생각했던 이름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니, 박봉팔 얼마나 좋은데. 아니, 네? 근데 다만 요즘 분위기랑 이렇게 안 맞으면 박 변호사님 네. 아이가 컸을 때 놀림 당할 수 예, 있어요. 그럴 좀 우려가 있죠. 예, 박봉팔 이름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좀 그렇게 막 이게 놀림 당할 수 박봉7, 박봉6 다 똑같아요. 그런 놀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째 천만다행히 박봉팔은 피해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안 만났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 돌보기 좀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아이 밥도 만들어줘 내가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좋네. 라고 하면서 월에 한 몇백만 원 주면서 집에 이제 같이 좀 아이를 보살펴주고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어느 날 예. 시골에서 친정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거리 만들어서 집에 놔두고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제 그 기대하고 왔는데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이거 어디 갔어요? 하니까 그거 내가 다 버렸다. 재료값 줄 테니까 네가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 온 반찬 싹 다 버려져 있고 쓰레기통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친정엄마가 내 딸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손수 만들어준 반찬, 시골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가져온 그 반찬을 시어머니가 싹 다 쓰레기통. 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아니 어머니 이게 얼마나 귀한 반찬인데 이걸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예, 말도 마라. 그 반찬통에 머리카락이 막 다 묻고 우악. 너 나 비약한 거 알지? 아니 머리카락은 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많은 반찬을 다 버려요? 저 진짜 너무 서운해요 어머니. 너 지금 말 대꾸 하니?
누가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 봐. 아니 그러면 머리카락이 가득한 그 음식을 금쪽 같은 내 아들하고 내 손자를 먹이라는 거야? 아, 예. 자, 진짜 이제 백다희 아나운서가 요즘 상당히 연기를 자주 하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연기는 진짜 타협 수정을 부과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얘기해 주세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김 씨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사돈이 음식을 너무 더럽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반찬통 뚜껑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야, 어디 건방지게 말대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 며느리 김 씨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손길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려도 봤지만 시어머니는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툭툭 머리를 밀면서 아이고.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김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확 뿌리쳤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듯이 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는 물리적인 접촉이 생겼네요. 그러게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김 씨는 이게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바로 받아서 폭언과 함께 며느리의 뺨을 또 맞받아 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때렸다라는 거고 가슴이라든가 몸 부위를 막 여지없이 폭행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반찬통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서 다 막 집안에다 집어 던지셨답니다. 세상에. 그러고 있다가 와서 남편이 퇴근하니까 다시 이제 시어머니가 또 울면서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라고 그렇게 또 서럽게 눈물을 터뜨렸던 거면 남편은 어떻게 뭐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니 아내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남편이 듣지를 않고 그냥 너 무조건 저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며느리인 김 씨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발단이 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지금 무릎을 꿇으랍니다, 남편이. 나 이제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스쳤다고 하니까 뺨 때린 게 아니거든요. 과실로 좀 보이는데 오히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정말로 때리고 음식 같은 거 막 던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무릎 꿇으라는 남편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조율을 잘 해야 되고 남편이 계속 이런 걸 강요한다면 저는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근데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시는 건 나중에 이혼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강대강입니다. 결혼 초기에 예물 사건 때부터도 이제 밀리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근데 시어머니는 또 너무 좀 심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키우시고 있는 것도 전 반대예요.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시간이 좀 흘러야 하고 쌍방 폭행인데 네, 남편도 이제 뭐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뭐 시어머니가 용서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화해를 약간은 하시는 것도 권유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친하게 지내시거나 많은 깊은 화해는 좀 어려운 관계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요. 네, 최민아님은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버리다니요 진짜 너무하십니다라고 하셨고요. 혜린님 이혼이 답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용여행도 트립닷컴 언제 가도 영화 같은 도시 뉴욕 항공권도 블록버스터급 특가로 플리즈 이게 되네? 미국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우리 가족 장 건강엔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들어봐. 우리의 평범한 휴식이 잠시나마 특별해지는 순간. 완벽한 밸런스로 더 나은 다음을 향해.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독일은 독하다. 미국은 미쳤다. 엔진 속대 제거에 대한 지독한 테스트를 통해 때로 인한 소음 매연까지 미친 듯이 검증한다. 엔진 속대의 진심이니까 엔진대 싹 불스 원샷.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